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식품화학 지난 시간 1강에 이어서 수분 그대로 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5쪽을 보시면 여러분 등원 흡수 곡선의 각 영역의 특징이죠. 자, 요거에 이제 등원 흡수 곡선입니다. 등원 같은 온도에서 흡수 곡선이 얘기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자, 요거에 대해서 보시자면은 각 영역에 따라서 우리가 수분 활성도가 0에서 0.25 상태, 굉장히 낮은 상태죠. 물이 매우 강한 이온 결합을 하고, 그 다음에 0.25에서 0.8인 상태에서는 물이 어느 정도 수소 결합을 하고, 아예 0.8 이상 C 영역에서는 물의 결합이 없구나. 굉장히 물이 자유로운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여기 나와 있는 A 부분을 봅시다. A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분 활성도가 어느 정도이다? 수분 함량은 보통 수분 함량 나와 있죠?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때 수분 활성도가 적은 상태에서 수분 함량은 5에서 10%면은 10% 정도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때 수분 함량이 적은 것이죠? 자, 이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결합수 형태로 존재한다. 결합수가 뭔지 아시죠? 물이 식품과 연결된 상태이죠. 물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니까 굉장히 강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랬을 때 식품 중에 카르복실 그룹, 카르복실이란 거 COH죠, 여기. 자, 카르복실이 뒤에 가서 배우겠습니다. 카르복실이 및 아미노 그룹과 강한 이온 결합,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카르복실이 COH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시자면, NH3로 돼 있죠, 여러분. NH2로 돼 있죠. 자, 얘하고 이온 결합을 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얘네들이 COH 카르복실 같은 경우 수소 이온을 잃어버리고 CO- 상태가 됩니다. 음전하를 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온 결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미노기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양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이 형성될 수 있다. 간단하게 이런 식품 중에서 우리가 보통 단백질의 성분에 포함되어 있죠. 카르복실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아미노기도 단백질 성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이온 결합을 할 수 있구나. 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용액의 액성, 산성이냐 중성이냐 염기성이냐에 따라서 이온 상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디귿해 봅시다. 여기에 밑줄을 칩시다. 식품 중에 수분이 다른 성분과 단단하게 결합되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분자층, 단단하게 결합. 식품과 결합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단분자층. 수분이 여러 개의 분자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개의 분자층으로 이루어졌다. 여기 중요하죠, 여러분. 이따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나와 있죠, 여러분. BT 포인트라고 나와 있죠. 봅시다. 물 분자들이 균일하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하는 영역으로서 이렇게 하나의 분자막을 형성할 때는 대기 중에 산소와 만난 산패가 억제됩니다. 되게 식품이 보통 산패할 수 있거든요. 공기 중 산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자막을 형성했을 때는 그 산패, 대기 중에 산소와 만나는 산화 현상을 억제하니까 그 산소에 의한 부패, 변질이죠. 지방의 산패가 억제된다. 거기에 밑줄 치십시오. 그래서 식품 중에 지방의 산패가 억제된다. 그 지점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0.3. 자, 수분 활성도가 어느 지역? 이쪽에 있는 거죠. 자, 0.3 지역이다. A와 B의 경계 부근이다. 거기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그래서 BT 포인트다 해가지고 우리가 아까도 했던 것처럼 BET 포인트. 자, 이럴 때 단분자층을 형성하고 있을 때는 지방의 산패를 억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의 분자막 형성하는 영역. 자, 단분자층일 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0.3 A와 B의 경계 부근이다. 거기까지 밑줄을 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여러분. B부분이라고 나와있죠? B부분. 자, 어느 정도 요거 수분, 복수분자막 형성이라고 했죠. 수분이 이제 조금 높지만은, 복수분자막 형성, 단분자막이 아니죠. 물분자가 복수분자막을 형성한다고 했죠. 여러 개의 분자층, 여러 층을 이루는 건데, 자,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유리수입니까? 결합수입니까? 결합수죠, 여러분. 결합수 형태. 그냥 간단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A부분보다는 덜 강한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덜 강한 자유수가 아닌 그건데 봅시다. A부분보다 덜 강한 건데
자, 이때 결합수 형태고 물 분자는 수소 결합 형성한다. 수소 결합 형성. 그다음 밑줄 치시고 복수 분자막 형성. 거기도 밑줄 칩시다. 형성에 해당하는 분자 수분 함량. 그다음에 수분이 다분자층을 형성한다. 그죠? 그다음에 건조식품 중에서 최적수. 자, 여기도 한번 봅시다. 건조식품 중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적 수분 함량을 갖는 범위. 범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건조식품의 안전성이 최대이다. 그것도 밑줄 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C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수분 함량이 꽤 많죠.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분 함량이 70% 이상. 이상을 차지했을 때죠. 자, 모세관 응축으로 인해 수분이 비교적 약하게, 거의 결합이 없다. 비교적 약하게 결합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 아까도 본 것처럼 결합수가 아닌 자유수. 자, 보통 자유수, 그 다음에 유리수 형태로 존재한다. 뭐 뒤에 가서 유리에 대한 거는 잘 배웁니다. 유리화합물이다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보실 수 있는데 형태로 존재한다. 전해질을 잘 녹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성 물질이나 이것들을 자 녹여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전해질을 나눌 수 있는 거죠. 유리수 형태로 존재. 이렇게 알아둡시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수분이 용매로 작용한다. 그렇죠? 녹이니까 극성 물질이나 이온성 물질을 녹인다. 그래서 용매로 작용. 말 그대로 용매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해질 물질을 녹이면은 양이온, 음이온으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니을에 효소 화학 반응이 촉진되고 미생물 증식이 가능하다. 효소 화학 반응 높아지고 미생물 증식이 많아진다. 보통 세균이겠죠. 그래서 미생물 증식. 세균이나 아까 수분 활성도를 보셨을 때도 어떻습니까? 보통 곰팡이나 이런 것들도 0.8 정도는 돼야 되죠. 그 다음에 미음, 식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 중요하죠. 식품의 품질 저하가 가장 많이 일어나. 식품의 변질. 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다. 미생물 번식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오래 저장하려면 수분 활성도를 낮춰야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식품의 수분 함량을 줄였을 때는 그게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수분 함량이 많으면은 자, 변질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네 번째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수분 함량과 식품의 저장성. 자, 6쪽에 보시면은, 자, 4번 수분 활성과 식품의 저장성을 같이 연계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식품의 수분 활성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효소작용, 화학반응, 미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수분 활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효소작용, 화학반응, 미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상태가 있죠. 자, 수분 활성도가 굉장히 낮은 0.5 이하에서는 자, A 영역을 살펴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단지 다른 건 없는데 유지산화작용이 있죠. 유지산화작용은 굉장히 높습니다. 유지산화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지산화작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거는 뭡니까? 유지산화라는 거. 유지는 말 그대로 물하고 친하지 않은 무극성 지방이죠. 지방의 산화가 자, 어차피 물은 지방하고 물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자, 유지가 무극성이기 때문에 요건 이따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효소적 갈변 반응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뭐 비효소적 갈변 반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점점 올라가는 상태. 이렇게 이게 이제 비효소적 갈변 반응. 식품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죠. 갈변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있습니까? 가수분해 반응 이렇게 있고, 가수분해 반응. 수분에 의해서 우리가 분해될 수 있는 것, 식품이 분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효소 활성.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효소 활성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소 활성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보시면은, 이런 곰팡이나 효모나 세균이 성장하는 거 0.8 이상에서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곰팡이 성장, 효모, 그 다음에 세균. 이 정도는 여러분 아까 보셨죠? 곰팡이 같은 경우는 0.8 이상에서, 효모는 0.88 이상.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효모는 0.88 이상. 여길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자, Y축이 수분 함량도 됩니다. 반응 속도 있고, 이게 이제 수분 함량도 포함한 거죠. 수분 함량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수분 함량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그래프를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7쪽을 갑시다, 여러분. 수분 함량이 클수록 여기는 밑줄 칩시다. 자, 어떻게 된다? 효소, 미생물, 그 다음에 가수분해 반응이 활발해진다. 자, 보통 가수분해는 자, B 영역에서, 이 B 영역에서 시작이 돼서 활발해지고, 효소 활성도 그렇죠. 그 다음에 미생물의 영역은 C 영역이구나. 그 정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유지산화를 볼게요. 자, 2번에 유지산화는 오히려 B 영역에서 유지산화 반응이 낮고, A와 C 영역에서 굉장히 높죠. 자, 요걸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단분자층 수분. 자, 단분자층은 어느 때? 0.25대 이루어집니다. 0.3. 그래서 0.36 여기가 되겠죠. 가장 유지산화가 낮은 것 봅시다. 단분자층 수분, 즉 수분활성 AW가 0.3 부근에서 가장 낮다. 왜 그럽니까? 물이 단분자층을 이루면서 유지가 공기 중에 산화되는 걸 방지하죠. 자, 봅시다. 이것은 단분자층 수분 이하에서는 수분 함량이 낮아서 유지가 직접 공기 중에 산소나 미량 금속과 접촉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 또 생성된 과산화물 분해를 물 분자가 억제하지 못하므로 쉽게 산화가 된다 했죠. 자, 이러니까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지산화에서 다시 한번 보시자면은 수분 활성이 0.3 부근에서 가장 낮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원인을 보면 이쪽에서 그렇게 유지산화가 높은 건 뭡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분자층 수분 이하에서는 여기죠. A 영역. 단분자층 수분 이하는 여기 A 영역을 말합니다. 수분 함량이 낮기 때문에 유지가 직접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량금속과 접촉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생성된 과산화물의 분해를 물 분자가 억제하지 못하므로,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거는 자, 물 분자에 의해서 식품이 가수분해되다 보니까는 그것을 단분자층이 아니라 여러 복수분자층이지만은 물 분자가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분이 산화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유지 산화가 제일 적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예 없거나 높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된다? 낮은 상태에서는 결국은 물 분자층이 한 층이 있기 때문에, 물 분자층이 거의 적기 때문에 유지가 직접 공기 중에 산화되죠. 여기서는 가수분해 현상에 의해서 식품이 변질이 되면서, 자, 어떻게 됩니까? 가산화물의 분해를 물 분자가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갑시다. 메일라드 반응.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아까 지난번에 1강에서 했던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입니다. 메일라드 반응이라는 건 뭐냐? 그냥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에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아미노 화합물, 단백질하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화합물은 주로 뭐죠? 탄수화물이죠. 이것이 반응해서 멜라노이틴이라는 착색 중화물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식품이 좀 변색이 되는 것이죠. 갈색, 착색 반응하는 건데, 비효소적 갈변 반응은 자, 7쪽에 나와 있는 거 읽어봅시다. 다분자층 영역, 어디서? AW가 0.6에서 0.8에서 최대가 된다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 이상의 수분 활성도에서는 수분에 의한 희석 효과로 반응 속도가 감소한다. 굳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근데 이제 저장성에서는 아까 했을 때 2번에 유지산화, 보통 요 유지산화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 나머지 이 그래프, 그 그래프 정도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5번. 자, 이제 5번에는 수분 활성도와 식품 포장이죠, 여러분. 보통 수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과 수분을 적게 함유한 식품의 포장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지고 알 수 있죠. 자, 봅시다. 1번. 수분 활성은 각종 식품의 저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포장은 저장기간을 연장시켜주는, 포장은 뭡니까? 저장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최적 조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밑줄은 치지 마시고 우리가 봅시다. 자, 그러면 등원 흡수 곡선은 포장 재료를 선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여기다 밑줄 칩시다. 등원 흡수 곡선은 포장 재료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자 2번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이해가 좀 쉽죠? 흡습성이 있는 식품이죠. 주로 흡습성 있는 식품은 어떤 식품을 얘기합니까? 건조식품이겠죠. 자, 일반 저장 조건에서 변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변질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 자, 이런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경우 건조식품이죠. 자, 어떻습니까? 평형 상대 습도가 외부 기후 조건의 습도보다 낮기 때문에, 보통 인스턴트 커피가 평형 상대 습도가 낮으니까 외부 기후 습도보다, 상대 습도보다 낮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하겠죠. 수분 흡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액체로 변질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유리병이나 폴리에틸렌 병, 용기병에 포장한다. 됐죠? 그래서 보통 주변보다 수분 함량이 적은 건조식품, 평형 상대 습도가 외부 상대 습도보다 낮기 때문에 수분을 차단할 수 있는 유리병이나 폴리에틸렌 용기병에 포장한다. 그러면 여러분 수분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게 뭐 있습니까? 치즈나 빵이죠. 자, 치즈나 빵의 경우는 오히려 평형 상대 수분 활성도가 높고 평형 상대 습도가 외부 상대 습도보다 높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이 증발하죠. 건조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수분 손실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방습 포장 재료를 사용한다. 그렇죠?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비닐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방습 포장 재료로 사용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6번을 가봅시다, 여러분. 6번에서 이제 6번은 뭡니까? 얼음과 냉동식품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자,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낮다. 왜 그렇죠? 물이 얼 때 수소결합 형성에 의해서 물이 얼 때 빈 공간이 형성되면서 부피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럼 거꾸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되죠. 물이 얼음 될 때는 이런 거에 의해서 물이 얼음이 될 때는 부피가 증가한다. 아, 팽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 뭐 얼음물 같은 경우는 넣었을 때 이제 병이 깨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죠. 물이 얼 때 부피가 팽창합니다. 자, 그걸 보셨을 때 2번 봅시다. 냉동 속도. 얼음 결정의 크기와 수는 냉동 속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죠. 자, 냉동 속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데 핵 형성 및 결정 성장 속도에 의해 좌우되고 식품 중에 물이 어느 상태는 냉동 속도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다. 자, 냉동 속도에, 그러니까 얼음 결정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데 그거는 그만큼 냉동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세 번째 봅시다. 자, 급속 냉동이라고 나와 있죠. 급속 냉동, 급냉각이죠. 이런 급속 냉동에서 좋은 게 뭐냐? 여기 밑줄 칩시다. 급속 냉동 식품은 미세한 얼음 입자가 크지가 않습니다. 미세한 얼음 입자가 세포 내에 균일하게 분산해서 들어간다. 또 하나, 식품의 큰 품질은 거의 냉동하기 전과 비슷한 외형을 나타내어 품질이 우수하다. 밑줄 칩시다. 급속 냉동 식품이 그만큼 우리가 맛이나 이런 것들이 변질되지 않죠. 왜냐하면 얼음 결정 입자가 급냉하다 보니까 얼음 결정 입자가 매우 작아서 식품 세포 내부에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세포의 부피가 팽창하거나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셔가지고 반드시 밑줄을 칩시다. 얼음 입자가 세포 내에 균일하게 분산해서 식품의 품질은 거의, 자, 냉동하기 전과 비슷한 외형을 나타내어 품질이 우수하다. 그렇게. 그 다음에 봅시다. 완만한 냉동이라고 나와있죠, 여러분. 완만 냉동. 보통 우리가 이제 해주는 게 뭡니까? 냉장고에, 냉동실에 보관하는 거죠, 일반 가정집에서. 자, 8쪽을 보시면 이게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걸 보셔야 되죠. 최대 빈 결정 때. 빈 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도는 어느 온도?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도씨. 자, 이 마이너스 1에서 영하 3도씨가 유지가 오랫동안 되면 이 얼음의 결정형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은 세포 내로 분산될 수가 없죠, 여러분. 자, 봅시다. 빈결정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도는 영하 1에서 영하 3도씨 정도이며 이것을 최대 결빙정대라고 한다. 결빙정대. 자, 그럼 봅시다. 이 온도대를 밑줄 칩시다. 이 온도대를 통과하는 소요 시간이 짧을수록 빈결정의 형태가 작으며 수가 많고 분포가 균일하다. 결국은 급속 냉동은 영하 1에서 영하 3도씨로 온도대를 통과하는 시간 소요가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음의 결정형이 작아서 세포 내에 골고루 분포가 되죠. 이러다 보니까 맛이 떨어지지 않고 품질이 저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완만한 냉동을 봅시다. 이런 완만한 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하 1에서 영하 3도씨 이때를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지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완만 냉동 봅시다. 식품 얼음 결정이 오히려 커지면서 세포 내로 들어갈 수는 없죠. 세포 외로 생겨서 결정은 커지고 수분 분포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포가 수축이 되죠. 주변 바깥에 세포 바깥에 얼음 결정이 커지면서 세포가 수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동 후에 식품 품질은 크게 녹였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지죠. 크게 저하. 그래서 맛도 떨어지겠죠, 여러분. 질겨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냉동 건조가 있죠. 말 그대로 저온으로 낮추면서 수분 방출을 시키는 것이죠. 동결 건조라고도 하고 여기 나와있죠. 낮은 압력, 그죠? 감압하에서 0도씨 이하, 감압하에서 0도씨 이하의 저온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지 않고 그만큼 고체가 증발할 수 있게 직접 수증기로 승화시켜서 얼음을 수증기로 승화시켜서 물을 제거한다고 나왔죠. 자, 그래서 품질의 저하가 없고 향기 성분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냉동 건조식품 그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 좀 드셔보셨을 때 그 향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니까 낮은 압력 상태에서 수분 증발을 잘 할 수 있게. 외부 압력이 낮으면은 수분 증발이 잘 되니까요. 그리고 낮은 저온 상태다 보니까 얼음이 쉽게 증발하면서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품질 저하가 거의 없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6번을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러분. 부피 증가로 세포의 기계적 손실을 가져와 식품의 질을 저하시킨다. 자, 식품의 냉동 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이 얼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포 내에 있는 물도 얼면은 부피가 팽창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포가 팽창이 되면서 손상을 가져오겠죠. 식품의 질을 저하한다. 예를 들면 뭐 에멀션의 상태라는데 액체 상태인데 이게 붕붕 용질이 이렇게 떠다니는 상태, 그런 것이 파괴되고 단백질이 응집되고 육류의 드립 손실, 조직감이 육질이 떨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는 구 쪽에 있는 문제,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페이지 9쪽을 봅시다.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죠? 다음 중 결합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결합수 자유수 배웠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2, 3, 4는 뭐가 됩니까? 자유수의 특징이죠. 자, 그러니까는 2, 3, 4가 지금 결합수의 특징이죠, 여러분. 결합수의 특징이고 우리가 1번이 물보다 밀도가 적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자, 자유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답은 1번이 되겠죠. 자유수보다 결합수는 밀도가 큽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두시고 밑에 뭐 해설도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2번 봅시다. 다음 중 유리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리수는 뭐냐 했을 때, 자, 3번이죠. 1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결합수의 특징이죠. 자, 3번이죠.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을 잘 녹인다. 용해성 높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유수 같은 경우 유리수가 거의 자유수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녹일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거는 금속 전해질이나 극성 물질을 잘 녹이는 물로서의 작용입니다. 3번 봅시다. 다음 중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죠. 그랬을 때 결합수 2, 3, 4는 다 맞죠, 여러분? 자, 1번이죠. 수증기압이 유리수보다 높다? 아니죠. 낮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의 4번 봅시다. 다음 중 유리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리수의 특징 1, 2, 3은 유리수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물의 비중은 0도시에서 가장 큰 게 아니라 유리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 자, 4도시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리수, 자유수 비슷하게 가는 거니까 그 경우는 유리수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극성과 자, 이온성 물질을 잘 녹일 수 있는 물. 그래서 자, 자유수가로 존재할 때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5번. 다음 중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유수는 식품을 건조시키면 식품이 남지 않고 쉽게 증발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봅시다. 식품을 냉동시키면 자유수, 결합수가 모두 동결된다. 아니죠. 결합수는 동결 안 되죠. 자유수만 동결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식품 내의 어떤 물질과 결합되어 있는 수분을 결합수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식품 내 여러 성분 물질을 녹이거나 분산시키는 수분은 자유수다. 맞죠? 콜로이드 상태 이런 것들. 답은 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을 봅시다. 상대 습도와 수분 활성도의 관계로 옳은 것을 했는데 자, 상대 습도하고 수분 활성 관계, 활성도의 관계. 1번 봅시다. 수분 활성도는 상대 습도의 100을 곱한 것이다. 아니죠. 틀렸죠. 자, 보통 어떻게 됩니까? 평형 상대 습도에다가 100을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한 거는 수분 활성도에 100을 곱한 게 뭐가 됩니까? 평형 상대 습도가 되죠. 그렇죠? 자, 그 거꾸로 평형 상대 습도는 수분 활성도에다가 100을 곱한 거. 그렇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수분 활성도는 오히려 평형 상대 습도를 100으로 나눠준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2번. 상대 습도와 수분 활성도는 같은 값을 갖는다 했는데 상대 습도하고 수분 활성도가 같은 값을 갖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상대 습도 퍼센테이지고 수분 활성도는 비율, 그러니까 100분인데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상대 습도가 높으면 수분 활성도는 낮아진다. 아니죠. 높아지죠. 답은 4번입니다. 상대 습도와 수분 활성도는 비례관계에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봤던 것처럼 ERH 이게 뭡니까? 평형 상대 습도죠. 식품에 AW 곱하기 100이니까 얘네들은 어떤 관계? 비례관계구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비례관계다. 그 다음 봅시다. 7쪽을 보시면은 11쪽을 보시면 7번 문제 봅시다. 다음 중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몇 번입니까? 1, 2, 3에서 전부 틀렸죠. 4번 봅시다.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최대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이구나 했을 때 수분 활성도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포화 수증기압분의 그 물의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분의 식품이 가지고 있는 수증기압 요거죠. 이렇게 돼 있는데 0에서 1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7번에 8번 갑시다. 다음 중 수분 활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여러분 1, 2, 3 다 맞죠, 여러분. 자, 4번을 봅시다. 대부분 미생물의 최저 AW는 0에 가깝다. 아니죠, 여러분. 대부분 미생물의 최저 AW 수분 활성도 0.8 이상은 됩니다. 0.8 이하에서는 생육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봅시다. 해설에도 나와있죠. 곰팡이가 0.8 이상, 그 다음 세균이 0.91, 그 다음 효모가 0.88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최적 AW는 거의 1쪽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게 4번입니다. 0쪽에 가까운 게 아니라 1쪽에 가깝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봅시다. 다음 중 수분 활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1번 어떻습니까? 식품에 있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야채의 경우도 AW 수분이 많은 경우도 1을 넘지 못하죠. 수분 활성도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2번 맞죠? 3번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답은 4번이죠. 뭐가 틀렸습니까?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식품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은 내건성 곰팡이다. 아니죠. 수분 활성도가 가장 낮은 식품에서 생존하는 미생물은 내삼투압 효모였죠. 그걸 외우셨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곰팡이보다 내삼투압 효모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0.6이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자, 10번 문제는 간단하게 계산 문제죠. 8% 수분과 10% 질량의 소금을 함유한 식품의 AW는 단 분자량은 물이 18이고 염화나트륨이 58.8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수분 활성도 우리 계산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체 자 용매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곱하기 용매 몰수 비. 자, 물이 용매가 되는 거고 소금 염화나트륨이 용질이 되겠죠. 근데 물의 질량 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8%니까 질량 비를 뭐로 나눠준다? 몰수는 어떻게 한다? 질량 비를 분자량으로 나눠준다. 18로 나눠준 게 물의 몰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소금의 질량 비는 10%
이제 소금의 분자량 58.5로 나눠주면 소금의 몰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물의 몰수. 자, 전체 몰수에 대한 이게 나왔을 때 얼마입니까? 약 0.72.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11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은 0.5이고 그 온도의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은 포화 수증기압이라고 볼 수 있죠. 0.8일 때 수분 활성도는, 자, 어떻게 배웠습니까? AW 수분 활성도는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분의 식품이 가진 수증기압. 간단하죠, 여러분. 0.8분의 0.5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625 정도. 그래서 11번의 답은, 자, 625 정도니까 거의 가까운 건 답은 1번이 되겠죠. 0.63. 12번 갑시다. 어떤 식품 속의 물의 몰수가 3, 이거 용질의 몰수가 1이라면 수분 활성도. 간단하죠. 용매 몰수, 용질 몰수 더한 다음에, 자, 그 비, 용질, 물의 몰수니까, 자, 봅시다. 물의 몰수 3몰에다가 용질의 몰수 1몰, 그 다음에, 자, 1몰. 자, 해서 4분의 1몰. 간단하죠, 여러분. 4분의 1몰이니까 얼마입니까? 0.75가 되겠죠. 자, 이렇게 4분의 3몰이죠. 참. 물의 몰수가 3몰이니까. 그래서 4분의 3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갑시다. 13번 문제 갑시다. 소금물의 농도가 53%일 때, 자, 수분 활성도는 나와 있죠? 이거 똑같죠, 여러분? 소금물의 농도가 53%이면 물의 농도는 얼마입니까? 질량비는 47%죠. 100% 기준으로 따집니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용질의 몰수를 먼저 계산해야죠. 물의 농도비는 47%. 자, 100에서 53 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량으로 나눠준다. 이게 물의 몰수죠. 그 다음 소금의 농도는 50, 용질의 질량비는 53%. 그것을 뭐로 나눠준다? 소금의 분자량. 그러면 이게 뭡니까? 소금의 몰수죠. 그 다음에 물의 몰수 47. 이렇게 해도 하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0.76이 나오는구나.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0.74죠. 4번.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14번 문제를 가봅시다. 다음 중 이력현상. 이력현상 설명했죠. 옳은 것은 뭡니까? 2번이죠. 무조건. 같은 조건에서 식품에, 자, 이게 완전한 가역 반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등원 흡습 곡선과 탈 흡습 곡선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죠. 3번은 뭡니까?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같은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눌까? 이건 수분 활성도죠. 자, 그 다음 15번 갑시다. 등원 흡습 또는 등원 탈습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1번, 2번, 3번 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맞죠? 1번, 등원 흡습 곡선의 형태는 온도에 의해 영향받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봅시다. 일정한 온도에서 상대습도와 수평형 수분 함량 사이의 관계를 상대습도의 증감에 따라 표시한 곡선. 등원 흡습 곡선 또는, 맞죠?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대부분의 식품에 있어서는 수분의 등원 흡습 곡선과 탈습 곡선이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3번이 뭐가 틀렸습니까? 등원 흡습이다 탈습 곡선이 S자형이 아니죠. 역 S자형 곡선을 이루고 있죠. 답은 3번입니다. 16번 갑시다. 등원 흡습 탈습 곡선과 온도와의 관계에 대하여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런 곡선 온도에 의해 영향받죠? 2번. 온도가 높아질수록 일정한 평형 상대 습도에 대응하는 수분 함량 점점 적어지죠. 수분 증발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3번 봅시다. 온도가 낮아질수록 일정한 평형 상대 습도에 대응하는 수분 함량 커진다. 좀 맞죠? 4번이죠, 여러분. 이게 반대죠. 틀렸죠? 그래서 온도가 낮을수록 수분 함량은 커지는 겁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 함량 적어지고. 답은 4번입니다. 증발량이 많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14쪽의 17번 문제. 자,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등원 흡습 곡선이죠. 상대 습도에 대한 수분 함량 B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A 영역, B 영역, C 영역 있죠. A 영역은 수분 함량이 적은 상태, 물이 이온 결합 형태로 존재하죠. 물의 강한 결합수 형태입니다. B도 수소 결합이 있어서 결합수 형태지만 C는 자유수 형태라고 얘기했죠. 자, 봅시다. A단계는 식품 속에 물 분자가 이온 결합하고 있으면 단분자층 영역이라 한다. 맞죠? 단분자층. 물의 분자층이 작은 거 점점 낮아지는 거고. 2번 갑시다. B단계는 수소 결합을 하고 있으며 건조식품의 경우 가장 안전성이 큰 수분 함량 영역으로서 다분자층 영역. 맞죠? 여러분, 건조식품의 최적 상태라고 했죠. 자,
B단계가. 그 다음 3번을 봅시다. C단계는 보통 품질 저하를 가져오는, 보통 C단계는 과일, 수분 함량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C단계는 품질 저하를 가져오는 화학 반응, 효소에 의한 반응들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증식도 일어날 수 있는 영역.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4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지의 산패가 가장 적은, 안정성이 가장 높은 영역은 배트 포인트인데 이게 얼마였죠? 수분 활성도가 0.31대였습니다. 0.3보다 낮으면 그만큼 물 분자가 보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유지가 공기 중 산화가 될 수 있죠. 속하는 B단계에 속한다. 답은. 자, 이게 0.6이 아니죠. 0.3이고 0.3 B단계.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8번 봅시다, 여러분. 식품 조리 시 일어나는 변화는 대부분 물을 매개로 하여 일어난다. 이 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지난번 가르쳐줬죠? 물의 성질. 1번 맞죠? 물의 융해열은 기하열보다 높다 했는데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건 하나 해야 되는데, 물이 융해열이란 건 고체가 액체되는 때 필요한 열이고, 기하열은 물이 수증기가 될 때 필요한 열인데 융해열보다는 기하열이 더 큽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융해열은 기하열보다 낮다고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2번을 봅시다. 왜 그러냐면 수증기 증발할 때 더 많은 열을 필요로 하죠. 융해열은 보통 물 분자의 수소결합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얼음 분자요. 자, 그 다음 2번을 봅시다.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수분 중 자유수는 효소 활성화에 이용되지 못한다. 아니죠. 이용되죠. 자유수는. 4번 봅시다. 급속 동결할 경우 완만 동결 때보다 해동할 때 드립 현상이 더 심하다 했는데 아니죠. 이거는 완만 동결이 안 좋죠. 급속 동결이 좋은 거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물은 수소 결합에 의해 분자 간에 결합되어 있다. 자, 물은 수소 결합, 자유수일 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2강에 자, 수분에 대한 거 하고 그다음 문제풀이를 마치고 다음 시간 3강부터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